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왜 돈을 믿는 걸까? 지갑 속에 있는 지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건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카드 안에 적힌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고 계좌에 찍힌 잔고는 전자신호일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종이와 숫자, 전자신호를 의심 없이 믿고 그것으로 집을 사고 밥을 먹고 삶을 꾸려갑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스는 디 어센트 오브 머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다. 인간이 미래를 신뢰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오늘 내가 건네준 이 지폐가 내일도 여전히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는 모두가 공유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든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신뢰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를 두고 벌이는 논쟁. 이게 정말 돈일 수 있나? 그저 투기 수단 아닐까 하는 논란들.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반응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금속 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냥 금속 덩어리가 어떻게 돈이 되냐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종이로 된 지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더 심했죠. 이건 불에 타버리면 끝인데 어떻게 돈이라고 믿을 수 있냐는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화폐는 등장할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게 진짜 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집단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얹혀질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도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란 건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화폐라는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교환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돈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인류가 왜 돈을 만들어내야 했는지 그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던 시절로 돌아가 보죠. 그때는 지금처럼 지폐나 동전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으려면 물물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농사로 쌀을 많이 거두었다면 이웃 마을 목동에게 가서 내 쌀 한 자루 줄 테니 너희 집 양 한 마리 주라. 이렇게 흥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그 목동이 지금 당장은 쌀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도구나 옷감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쌀을 팔고 싶지만 목동은 쌀에 관심이 없으니 거래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교환이 가능한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더블 코인시던스라고 부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했던 바로 그 문제죠. 결국 물물 교환은 불편함이 너무 컸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고 쌀처럼 금방 상해버리는 물건은 오래 보관하기도 힘들었죠. 또 소 한 마리의 가치를 쌀 몇 자루로 나눠야 하는지도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교환을 원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 활동이 커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공통의 매개체를 만들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쌀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바꾸고 목동은 돈을 받아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됩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교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날 암호화폐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거쳐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 수수료도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기도 합니다.
마치 고대의 물물 교환처럼 기존 시스템이 가진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암호화폐는 바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경계 없는 거래, 낮은 비용,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물물 교환의 한계를 넘기 위해 돈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또 다른 돈을 고민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걸 돈으로 삼았을까요? 누가 봐도 가치가 있다고 여길 만한 것,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나눠 쓰기 좋은 것 말입니다. 바로 금속 화폐의 등장이 그 답이었죠. 이제 우리는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금속 화폐와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물 교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환 수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금속 화폐였죠. 역사적 기록으로만 보면 기원전 7세기 무렵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던 리디아 왕국에서 세계 최초의 주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금과 은이 섞인 일렉트럼이라는 합금으로 작은 동전 모양을 만들고 왕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돈이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 어떻게 밥이 되냐고. 내가 필요한 건 양이고 곡식이지. 이 조각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사실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가 어떻게 돈이 되냐고 의심했잖아요. 고대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금속 화폐가 가진 특징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먼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쌀이나 가축처럼 상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나눌 수 있었고 휴대도 간편했죠. 무엇보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 위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과 인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돈을 돈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논리가 오늘날 암호화폐와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도 사실 눈에 잡히는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사람들의 합의, 이게 가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대 금속 화폐나 현대 암호화폐나 모두 사람들의 신뢰와 합의가 핵심이었던 거죠. 물론 금속 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위조나 도난 같은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된 화폐 단위와 주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교역은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상이 등장합니다. 꼭 금속 덩어리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가벼운 무언가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지폐였습니다. 하지만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될 수 있다고 믿기까지는 또 다른 불신과 저항의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폐의 등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류는 금속 화폐를 손에 쥐고 편리하게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금속은 값지지만 동시에 너무 무겁고 불편했던 겁니다. 상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금이나 은을 가득 싣고 다니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도적을 만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었고 많은 양을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사람들은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어떨까? 이 고민 끝에 역사상 최초의 지폐가 등장합니다. 중국 송나라 시절 상인들은 금속을 맡기고 그 증표로 교자라는 종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교자는 다시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사용될 수 있었고, 이렇게 종이가 실제 돈처럼 기능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이게 그냥 종이 아니냐? 불에 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무슨 돈이야? 실제로 위조도 많았고 신뢰를 잃으면 금속만큼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지폐는 늘 불신과 함께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들이 금을 보관해주고 대신 증서 같은 걸 발행했는데 그게 점차 지폐로 발전했죠. 그런데 만약 은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은행이 파산하자 사람들이 손에 쥔 지폐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 돈은 믿을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죠.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는 화폐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이나 금속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라는 뒷받침, 제도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종이 지폐가 세상에서 진짜 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건 정부와 중앙은행이 우리가 이 돈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내고 또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 이제 화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이 한 장이 돈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국가와 제도가 보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종이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종이를 발행한 국가와 중앙은행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결국 화폐의 힘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제도적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려 합니다. 거래 내역이 전 세계에 분산 기록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기관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신뢰의 원천을 제도에서 기술로 옮겨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신뢰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런 시스템을 매우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가 없는 화폐는 신뢰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죠. 왜냐하면 범죄나 탈세 같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뢰라는 건 개인들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공공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전혀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탈국가적 화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가 아니라 자유롭게 경쟁하는 화폐야말로 더 건전하다. 그의 주장은 당시에는 다소 급진적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즉, 정부의 손을 떠난 시장 자체가 화폐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신뢰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제도가 주는 안정감일까? 아니면 기술과 시장이 만들어내는 분산된 합의일까? 이 논쟁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인류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런 신뢰의 변화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할 때마다 교역 방식이 달라지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열렸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때마다 인류의 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의 암호화폐는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화폐가 가져온 경제적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화폐는 언제나 불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신을 넘어설 때 세상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먼저 고대 금속 화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과 은으로 주조된 동전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를 넘어 국제 무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열쇠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화폐를 기준으로 교환을 시작하면서 교역의 규모는 전에 없던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지중해 무역, 실크로드 교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공통된 화폐 덕분이었죠. 화폐는 곧 교류의 언어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폐가 등장했을 때 또 다른 혁신이 시작됩니다.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종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금융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은행이 생겨났고 신용제도가 발전했으며 채권과 주식 같은 금융 상품도 가능해졌습니다. 지폐의 등장은 곧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속 페달이었던 겁니다. 만약 지폐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들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입니다.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도 대출, 예금, 투자 같은 기능이 가능해졌죠. 또한 NFT라는 새로운 자산 개념도 탄생했습니다. 예술 작품, 게임 아이템, 심지어 트윗 하나까지도 블록체인 위에서 고유한 가치로 거래됩니다. 국경을 초월한 송금 역시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바뀐 게 아니라 돈을 둘러싼 경제활동 전체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 MIT에서 강의했던 경제학자이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금융 혁신이 될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거품과 투기, 범죄 악용이라는 그림자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금속 화폐도 처음에는 위조 문제가 있었고 지폐 역시 수많은 금융 위기를 겪으며 성장했죠. 중요한 건 새로운 화폐가 불러온 변화가 결국 인류 경제를 한 단계 더 확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일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의 본질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그 다양한 시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요. 첫째, 교환의 매개. 내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 둘째, 가치의 저장. 오늘 번 돈을 내일도 같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셋째, 회계 단위. 물건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먼저 비판적인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암호화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튤립 버블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투기처럼 지금의 암호화폐도 실체적인 가치보다는 투기 심리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고 교환 매개로서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블록체인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는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검열 불가능한 가치 네트워크다. 즉, 국가나 기업, 어떤 권력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전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넘어 자유로운 네트워크 그 자체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돈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중시한다면 암호화폐는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와 탈중앙화를 중시한다면 암호화폐야말로 화폐의 진정한 진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음으로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화폐의 미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국가가 보증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중심이 될까요? 아니면 탈중앙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암호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혹은 두세 개가 공존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까요? 이제 우리는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화폐, 즉 국가와 탈중앙 사이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오늘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하나같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그리고 미국 연준까지. 이 흐름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곧 현실이 될 미래를 예고하고 있죠. CBDC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존 지폐와 동전을 완전히 디지털화해 국민 누구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안전한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 적응하려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BDC는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을 포용해야 한다. 즉, 제도의 안정성과 기술의 진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축이 존재합니다. 바로 민간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유통되고 있고 국가의 경계와 상관없이 거래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앙은행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새로운 신뢰를 만들 수 있다. 이 두 흐름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제도가 만든 중앙화된 신뢰, 그리고 기술과 시장이 만든 탈중앙화된 신뢰. 앞으로의 화폐는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새로운 화폐는 기존 제도와 경쟁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금속 화폐가 종교적 제이물과 경쟁했고, 지폐가 동전과 오랫동안 혼재했으며, 신용카드가 현금과 함께 사용되는 시기도 거치고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혼재기를 거쳐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화폐도 단순히 하나로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CBDC와 암호화폐 두세 개는 한동안 공존하며
충돌과 협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겠죠. 우리는 돈을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국가가 주는 안정일까? 아니면 기술이 주는 자유일까? 혹은 그 두 가지가 섞여 만들어낼 전혀 새로운 무언가일까? 미래의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화폐의 역사가 늘 그래왔듯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폐의 역사는 언제나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금속 조각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종이 한 장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화폐를 점차 받아들이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뢰는 제도 속에 자리 잡으며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고대 금속 화폐에서 지폐, 신용 시스템,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이르기까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아직은 불신이 많습니다. 투기, 거품, 불법 거래,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화폐는 언제나 비슷한 불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신뢰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돈으로 믿을 것인가? 국가가 보증하는 권위일까? 기술이 만들어낸 분산된 합의일까? 아니면 그 둘을 넘어선 전혀 새로운 무언가일까? 경제학자와 철학자, 기술자와 투자자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처럼 냉정하게 거품이라고 경고하는 이도 있고, 안토노플로스처럼 그것을 자유와 검열 불가의 네트워크라며 찬양하는 이도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처럼 제도의 틀 안에서 혁신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의 차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선 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지갑 속 현금, 은행 앱의 잔고, 그리고 디지털 지갑 속 코인까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폐의 역사는 단순히 돈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류가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돈으로 믿을 것인가? 그 질문을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